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49번째 이야기. 적벽대전. 칠성단에서 제갈량이 바람을 빌고 삼강구에서 주공근이 불을 지르다. 산마루에서 조조의 수군을 바라보던 주유는 갑자기 뒤로 넘어져 피를 토하며 인사불성이 되었다. 좌우가 급히 구해 막사로 돌아왔다. 여러 장수가 모두 달려와서 안부를 물었고 모두가 놀라 서로를 보며 말했다. 강북의 100만 대군이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데 도독이 이렇게 되다니 뜻밖이오. 만약 조조의 군사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쩌겠소. 황급히 오후에게 알리는 한편 의사를 청해 치료하게 했다. 노숙은 주유가 알아눕자 걱정되고 답답해서 제갈량을 찾아와 주유가 갑자기 알아누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공은 어째서 앓는다고 생각하오? 노숙이 말했다. 그것은 바로 조조의 복이고 강동의 재앙이 아니겠소. 제갈량은 웃으며 말했다. 공군의 병은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럴 수만 있다면 국가를 위해 큰 다행이겠소. 노숙은 즉시 제갈량을 청해 함께 병을 보러 갔다. 노숙이 먼저 들어가 주유를 만났다. 주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노숙이 물었다. 도독은 병세가 좀 어떠시오? 주유가 말했다. 가슴이 아프고 배가 뒤틀리며 때때로 혼미함이 반복되는구려. 약이나 음식은 좀 드셨사옵니까? 구역질이 나서 약을 넘길 수가 없어. 조금 전 공명을 만나러 갔더니 도독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지금 막사밖에 와 있으니 청해드려 치료하게 하는 게 어떻겠소? 주유는 청해드리라고 했다. 그리고 좌우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상위에 앉았다. 제갈량이 말했다. 며칠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앓고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사람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화복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몸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소? 하늘에는 예측 못할 풍운이 있다오. 사람이 또한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소? 주유는 이 말을 듣자 얼굴빛이 변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제갈량이 말했다. 도독,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이 뭉쳐 쌓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소. 반드시 시원한 약을 써서 풀어야 하겠습니다. 시원한 약은 이미 먹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소이다. 반드시 먼저 기를 다스려야 하오. 기가 만일 순해진다면 순식간에 저절로 나을 것이오. 주유는 제갈량이 자기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로 떠보았다. 기를 순하게 하려면 무슨 약을 먹어야겠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즉시 도독의 기가 순해지도록 가르쳐 드리리다. 원컨대 선생은 가르쳐 주시오. 제갈량은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16글자를 써내려갔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조조를 무찌르려면 불로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다만 동풍이 불어오지 않는구나. 쓰기를 마친 제갈량은 그것을 주유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이 도독의 병의 근원이오. 주유는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공명은 참으로 귀신 같은 사람이구나. 벌써부터 나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자는가. 그래서 주유는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이 이미 제 병의 근원을 아셨으니 무슨 약을 써서 다스리시겠소이까. 사태가 위급하니 즉시 가르쳐 주시기 바라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비록 재주 없지만 일찍이 이인에게 기문둔갑하는 천서를 전수받아 바람과 비를 풀을 수 있습니다. 도독이 만일 동남풍이 필요하다면 남병산에 대하나만 세우면 될 것이오. 칠성단이라는 데인데 높이는 9저로 3층으로 쌓고 120명이 깃발을 들고 둘러서야 하오. 저는 대위에서 법수를 쓰겠소. 사흘 밤낮으로 세찬 동남풍을 빌어 도독의 공격을 도와주면 어떻겠소? 주유가 말했다. 사흘 밤낮은 고사하고 하룻밤만 세찬 바람이 불어주어도 큰일을 이룰 수 있소이다. 그러나 사세가 위급하니 지연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오. 11월 20일에 바람이 일도록 제사를 드려 22일에 바람이 그치도록 하면 어떻겠소? 주유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병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즉시 500명의 건장한 군사를 차출하여 남병산으로 보내 단을 쌓게 하고
120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깃발을 들고 단을 지키며 명령을 기다리라고 전령했다. 제갈량은 주유를 작별하고 막사를 나왔다. 노숙과 함께 말을 타고 남병산으로 가서 지세를 살펴보고 군사들에게 동남쪽에 있는 적토를 가져다 단을 쌓으라고 일렀다. 둘레는 24장이고 매층의 높이는 3척으로 총 높이가 9자였다. 맨 아래층에는 28수를 상징하는 깃발을 둘러 꽂았는데 동쪽의 상징인 푸른기 7장은 각항 저방 신미 기성에 비추어 창룡의 형상을 배치했고 북쪽의 상징인 검정기 7장은 두 의여허 위실 벽성에 비추어 현무의 형세를 나타냈으며 서쪽의 상징색인 백기 7장은 규루 위묘 필자 삼성에 비추어 백호의 위엄으로 웅크렸고 남쪽의 상징인 붉은기 7장은 정귀 유성 장익 친성에 비추어 주작의 형상을 이루었다. 두 번째 층에는 황새끼 64장을 둘러 꽂았는데 64궤에 비추어 8방으로 나누어 세웠으며 가장 위층에는 상투관인 속발관을 쓰고 검은 비단의 조라포를 입은 4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신선이 입는 봉이를 걸치고 넓은 띠를 띄었으며 귀한 사람이 신던 붉은 신발에 네모진 후수를 누리고 있었다. 앞쪽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잡고 있는 장대 끝에는 닭깃보가 동여져 있어 풍향을 나타냈고 앞쪽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잡고 있는 장대 끝에는 칠성을 그린 좁고 긴 띠가 메어져 있어 풍속을 나타냈다. 그리고 뒤편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보검을 받들고 있었고 뒤편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있었다. 단 밑에는 24명이 사방으로 둘러서 있었는데 각각 깃발과 일산, 큰 가지창, 긴창, 속꼬리기, 흰도끼, 붉은기, 야크꼬리로 장식된 검은기 등을 들고 있었다. 제갈량은 11월 20일 갑자일 길일에 목욕제기한 다음 도복을 입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단 앞으로 나와서 노숙에게 분부했다. 자경은 군중으로 돌아가 공군의 병력 배치를 돕도록 하시오. 혹시 저의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괴이적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노숙은 작별하고 돌아갔다. 제갈량은 단을 지키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당부했다. 멋대로 자리를 떠도 안 되고 고개를 돌리거나 귓속말을 주고받아도 안 되고 엉겁결에 말하거나 떠들어도 안 되고 깜짝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겨도 아니 된다. 만일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즉시 목을 베겠다. 군사들은 우렁차게 명령을 받았다. 제갈량은 천천히 단 위로 올라갔다. 방위가 제대로 잡혔는지 살펴본 다음 향로의 향을 사르고 주발에 물을 따랐으며 하늘을 우러러 묵묵히 빌었다. 그리고 단을 내려와 막사로 들어가 잠시 쉬었으며 군사들에게는 교대로 밥을 먹게 했다. 제갈량은 이렇게 하루에 3번 단으로 올라가고 3번 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동남풍은 낌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주유는 정보와 노숙 등 한 무리의 군관들을 불러들여 함께 막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남풍만 불면 즉시 군사를 출동시키는 한편 송건에게 보고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었다. 황계는 이미 불 붙일 화선 20척을 직접 준비하여 뱃머리에는 다른 배에 박히도록 끝이 뾰족한 대못을 여러 개 박고 배 안에는 갈대와 마른 장작을 가득 실은 다음 어유를 들이붓고 유황과 염초 등 이나물질을 듬뿍 뿌려 푸른 천에 기름을 먹여 만든 방스포로 덮어 씌운 채 뱃머리에는 청룡아기를 세우고 고물에는 각각 속도 빠른 배를 달아매 놓고 장사에서 주유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감령과 감택은 체화와 체중을 외부 영체에 붙들어둔 채 매일 술만 마시며 한 명의 졸개도 강기슬구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 주위에 깔린 동호회 군사들이 물샐 틈 없이 파수를 보는 가운데 본부 막사에서 명령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주유는 막사에서 한창 의논을 하고 있었다. 척후병이 와서 아뢰었다. 송건의 배가 이곳에서 80올이 떨어진 곳에 정박하고 도독의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주유는 즉시 노숙을 보내어 각 부하군사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였다. 각자 모두 배와 무기, 독과 노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출동하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다. 명령을 받은 모든 장병은 저마다 주먹을 쓸고 손바닥을 비비며 싸울 준비를 했다.
이날 해는 저물고 밤은 가까워왔지만 하늘은 맑게 개고 사방은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했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했다. 공명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소이다. 한겨울에 어떻게 동남풍을 얻을 수 있겠소? 노숙이 말했다. 저는 공명이 분명 허튼 소리는 안 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거의 삼경이 되어갈 무렵이다.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며 깃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유는 막사를 나와 바라보았다. 깃발이 마침내 서북쪽을 향해 나부끼더니 삽시간에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왔다. 주유는 놀라 해괴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은 천지조화를 바꿔놓는 법칙과 귀신도 알 수 없는 술법을 갖고 있다. 만일 이 사람을 남겨두었다가는 동호의 화근이 될 터이니 한시바삐 죽여 훗날 생길 걱정을 덜어야겠다. 급히 장전에 호군교의 정봉과 서성 두 장수를 불러 분부했다. 각각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성은 물길을 따라 정봉은 묵길을 따라 남병산 칠성단으로 가서 불문곡직하고 제갈량을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인 다음 수급을 가지고 와서 공을 청하라. 두 장수는 명령을 받고 물러나왔다. 서성이 배를 타자 100명의 도부수는 힘차게 노를 저었고 정봉이 말에 오르자 100명의 국노수는 각각 말을 타고 남병산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길에서 한껏 동남풍을 맞았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기렸다. 칠성단 위에 와룡이 올라가니 하룻밤 동풍에 강물이 들끓래. 공명이 묘계를 베풀지 않았다면 주랑이 어떻게 재능을 뽐냈겠나. 정보의 기병이 먼저 칠성단에 도착했다. 단위에는 깃발을 잡은 군사들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정봉은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아들고 단으로 올라갔다. 제갈량이 보이지 않았다. 황급히 단을 지키는 군사에게 물었다. 군사가 대답했다. 방금 단을 내려가셨사옵니다. 정봉은 서둘러 단을 내려가 찾고 있었다. 그때 서성의 배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강가에서 만났다. 병사가 아뢰었다. 어제 저녁 빠른 배 한 척이 저 앞여울 어귀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방금 보니 공명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 배를 타고 상류를 향해 갔사옵니다. 정봉과 서성은 즉시 수륙 양로로 갈라져 추격해 갔다. 서성은 돛을 활짝 펴고 바람을 한껏 받으며 미끄러져 갔다. 바라보니 그 배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서성이 이물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군사, 가지 마소서. 도독께서 청하시옵니다. 제갈량은 고물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돌아가서 도둑에게 싸움이나 잘하라고 전해주오. 제갈량은 잠시 하구로 돌아간다고 훗날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서성이 말했다. 잠시 멈춰 주소서. 기묘하게 드릴 말이 있사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도둑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소. 그래서 미리 조자룡에게 데리러 오도록 했던 것이오. 장군은 추격하려고 애쓸 필요 없소. 서성은 제갈량이 타고 있는 배에 돛이 없는 것을 보고 계속 추격해 갔다. 두 배의 거리는 금방 좁혀졌다. 조은이 활에 화살을 먹여들고 고물로 나가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바로 상산의 조자룡이다. 명령을 받들고 특별히 군사의 마중을 나왔다. 내가 어째서 추격해오느냐. 원래는 단살에 너를 쏘아 죽일 생각이었다만 양가의 우위를 해치지 않을까 싶어 너에게 내 솜씨나 보여주겠다. 말을 마치자 조은은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서성의 배에 걸린 돛끈을 정확히 맞춰 끊었다. 그 돛은 뚝 떨어져 물속으로 처박히며 배가 옆으로 빙그르르 돌았다. 조은은 즉시 자기 배에 돛을 올리더니 순풍을 타고 미끄러져 갔다. 그 배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아 추격할 수가 없었다. 기슭에 있던 정봉이 서성을 불렀다. 서성이 기슭으로 다가가자 말했다. 제갈량은 귀신 같은 지략을 갖고 있어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데다 조은은 만보부당지용을 갖고 있지 않은가. 자네도 당양 장판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돌아와 주유를 뵙고 말했다. 공명은 미리 조은에게 데리러 오라고 약속해두었다가 그 배를 타고 가버렸사옵니다. 주유는 크게 놀라 말했다. 그가 그토록 꾀가 많으니 내가 밤낮 불안한 것이다. 노숙이 말했다. 우선 조조부터 무찌르고 나서 다시 도모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주유는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여러 장수를 불러들여 명령을 듣도록 했다. 먼저 감령에게 일렀다. 체중과 그들이 데려온 군사들에게 북군의 기호를 들려 강 남쪽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곧장 오림 쪽으로 건너가면 그곳이 바로 조조의 군량 저장소이다. 군중으로 깊숙이 들어가 불을 질러 신호를 하라. 그리고 채화는 이곳에 남겨두고 가도록 하라. 내가 쓸 데가 있다. 두 번째로 태사자를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황주 지경으로 달려가서 합비에서 오는 조조의 지원군을 막도록 하라. 조조의 지원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불을 질러 신호를 올리라. 그리고 붉은 기가 보이거든 그것이 바로 오후에 지원병이 도착한 줄을 알라. 이들 두 부대가 가야 할 길이 가장 멀었기 때문에 먼저 떠나보냈다. 세 번째로 여몽을 불러 명령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림으로 가서 감령을 지원하고 조조의 영체와 목책을 태워버려라. 네 번째로 능통을 불러 일렀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이릉의 경계머리를 막고 있다가 오림에 불이 치솟거든 즉시 달려가 지원하라. 다섯 번째로 동습을 불러 분부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한양으로 건너가 한수를 따라 조조의 영체로 쳐들어가라. 흰기를 꽂은 군사가 보이거든 지원 병력인 줄 알라. 여섯 번째로 반장을 불러 분부했다. 3,000명의 군사에게 모두 흰기를 꽂게 하여 이끌고 한양으로 가서 동습을 지원하라. 6개 부대의 군마는 각각 자기의 갈 길로 갈라져 떠나갔다. 그런 다음 주유는 황계에게 명했다. 불 붙일 배를 배치해 놓고 오늘 밤 항복하러 간다는 편지를 군사를 시켜 조조에게 보내라. 그리고 4개 대의 전선을 파견하여 황계의 배를 따라가 지원하게 했다. 제1대의 장수는 한당이고 제2대의 장수는 주태이며 제3대의 장수는 장음이고 제4대의 장수는 진무였는데 이들 4개 대는 각각 300척의 전선을 이끌고 전면에 각각 20척의 불붙일 배를 배치하게 했다. 주유는 정보와 함께 큰 전함인 대몽동에서 싸움을 동력키로 했으며 서성과 정봉에게 좌우에서 호위하게 했다. 노숙과 감택 및 여러 모사는 본부에 남아 영체를 지키라 했다. 정보는 주유의 병력 이동이나 배치의 법도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존경했다. 한편 손고는 사신에게 자신의 병부를 갖고 가서 말을 전하게 했다. 이미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 곧장 기충과 환강 쪽으로 진격시켰사옵니다. 오후께서 직접 지원하겠다 하시옵니다. 주유는 또한 서산으로 사람을 보내어 화포를 쏘게 하고 남병산으로 사람을 보내어 깃발 신호를 올리게 하는 등 각각 준비를 끝내고 출동을 위해 날이 저물기만 기다렸다. 한편 유연덕은 하구에서 오로지 제갈량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한 무리의 배들이 다가왔다. 바로 공자 유기였다.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현덕은 유기를 정루로 청해 올려 자리를 권하고 말했다. 동남풍이 분지 오래되었는데 공명을 데리러 간 자룡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매우 걱정이네. 군사 하나가 멀리 번구 나루를 가리켰다. 조그만 범선 한 척이 돛 가득히 바람을 받으며 오고 있었다. 분명히 군사였다. 현덕은 유기와 함께 정루를 내려갔다. 배는 금방 도착했다. 제갈량과 조운이 기슭으로 올라왔다. 현덕은 대단히 기뻐했다. 안부를 묻는 인사가 끝났다. 제갈량이 말했다. 우선 다른 말씀 드릴 시간이 없사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군마와 전선은 모두 준비되었사옵니까? 현덕이 말했다. 오래전에 준비를 끝내놓고 군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제갈량은 즉시 현덕 유기와 함께 장막에 올라 좌정하고 조운에게 말했다. 자룡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가 곧장 오림 소로에 나무와 갈대가 무성한 곳에 매복해 있도록 하라. 오늘 밤 사경이 지날 무렵 조조는 반드시 그 길로 도망칠 것이다. 그들 군사가 반쯤 지나가거든 불을 놓도록 하라. 비록 다 태워 죽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은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조운이 말했다. 오림에는 두 갈래 길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남군으로 통하고 하나는 형주로 통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남군 쪽은 사태가 절박하니 조조가 감히 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형주로 갔다가 대군이 허창으로 향해 갈 것이다. 조운은 명령을 받고 갔다. 제갈량은 또 장비를 불러 말했다. 익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가 이릉으로 가는 길을 막고 호로곡에 매복해 있으라. 조조는 감히 남쪽 이릉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 이릉으로 갈 것이다. 비가 그치면
반드시 그곳으로 와서 소틀 걸고 밥을 지을 터이니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거든 즉시 산자락에 불을 지르라. 비록 조조는 잡지 못하겠지만 익덕은 이곳에서 적잖은 공을 세울 것이다. 장비가 계책을 받고 물러가자 또 미축, 미방, 유봉 세 사람을 불러 말했다. 각기 배를 타고 강을 돌아다니며 패장군을 사로잡고 무기 등을 빼앗아들이라. 세 사람은 명을 받고 물러갔다. 제갈량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자 유기에게 말했다. 무청은 한눈에 사방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공자는 즉시 돌아가서 부하 병사를 거느리고 나루어기에 포진하도록 하라. 조조가 패하면 반드시 도망쳐오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 즉시 잡아들이고 절대 가벼이 성을 떠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기는 즉시 작별하고 돌아갔다. 제갈량은 현덕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번구에 군사를 둔치시고 높은 곳에서 오늘 밤 주랑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나 바라보소서. 이때 관우가 옆에 있었지만 제갈량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관우는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형님을 따라 허다한 세월을 싸워왔지만 한 번도 남에게 뒤진 적이 없었어. 오늘 큰 적을 만나게 되었는데 군사가 나를 빼돌리는 이유가 뭐요?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운장, 역정부터 내지 마시오. 나도 원래부터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길목을 맡기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어찌합니까? 약간 꺼림칙한 것이 있어서 감히 보내지 못하고 있소. 관우가 말했다. 무엇이 걸리시오? 즉시 말씀하시구려. 옛날에 조조가 장군을 매우 후대했다니 장군도 당연히 보답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조가 싸움에 지면 반드시 화용으로 가는 길로 달아날 터인데 만일 장군을 보냈다가는 반드시 조조를 놓아보낼 것 같소. 그래서 감히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십니다. 당시 조조가 나를 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미 알량과 문추를 죽이고 백마연의 포위를 풀어 그에게 갚았어. 오늘 만나면 어찌 선선히 놓아보내겠소? 혹시라도 만약 놓아보낼 때는 어떡하시겠소? 군법에 따르겠소이다. 그렇다면 서약서를 쓰시오. 관우는 즉시 군령장을 썼다. 관우가 말했다. 조조가 만일 그 길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나 역시 군령장을 쓰겠소이다. 관우는 크게 기뻐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운장은 화용으로 가는 높은 산길에 풀과 나무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조조를 유인하시오. 관우가 말했다. 조조가 연기를 보면 복병이 있다는 것을 알 터인데 어찌 오겠소이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병법에는 허허실실이 있다는 말을 어찌 못 들으셨소이까? 조조는 비록 용병을 잘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를 속여 넘길 수 있소이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반드시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여기고 반드시 이 길을 따라올 것이오. 장군은 살려보내면 아니 됩니다. 관우는 장령을 받자 관평 주창 및 500명의 교도수를 이끌고 화용으로 가는 길을 향해 매복하러 떠났다. 현덕이 말했다. 내 아우는 의리가 깊기 때문에 만일 조조가 과연 화용 길로 들어간다면 정말로 놓아보낼 것 같아 걱정이요.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밤에 천문을 보니 조조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온장에게 이런 인정을 베풀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선생의 신묘한 계책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이오. 현덕은 송건과 간홍에게 성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제갈량과 함께 주유가 군사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 번구로 갔다. 한편 조조는 본영에서 여러 장수들과 상의하며 황계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오자 정욱이 들어와서 조조에게 고했다. 오늘은 동남풍이 불고 있사옵니다. 마땅히 예방 조치를 해야 하옵니다.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동기는 일양이 생겨나 돌아오는 때이니 어찌 동남풍이 없겠느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군사가 갑자기 아뢰었다. 강동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황계의 밀서를 전하겠다고 하옵니다. 조조는 급히 불러들였다. 그 사람이 편지를 올려 바쳤다. 내용은 이러했다. 주위에 감시가 엄격하여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사옵니다. 지금 파양호에서 군량을 실은 배가 막 도착했는데 주위는 저에게 경비를 맡으라 하여 방편이 생겼사옵니다. 어떻게든 강동의 명장을 죽여 그 머리를 가져다 바치며 항복하겠사오니 오늘 밤 삼경역에 정화용기를 꽂은 배가 보이거든. 바로 군량을 실은 배인 줄 아소서.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장수들과 함께 수상영체 안에 있는 큰 배로 와서 황계의 배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강동의 주유는 해가 저물자 채화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군사에게 꽁꽁 묶어 꿀리라고 호령했다. 채화가 외쳤다. 나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주유가 말했다. 내가 무엇이건데 감히 와서 거짓 항복하느냐. 내 지금 기재를 지낼 재물이 모자라 너의 수급을 빌려야 하겠다. 채화는 잡아뗄 수 없게 되자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네 감택과 감령도 나와 공모했다. 주유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채화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주유는 그를 강변에 세워놓은 조도끼 밑으로 데려오라고 하여 술을 들이고 소지한 다음 단칼에 채화의 목을 쳐 그 피로 깃발에 제사를 드렸다. 주유는 제사를 마치자 즉시 출발할 것을 명령했다. 황계는 엄심갑을 걸치고 날카로운 칼을 든 채 세 번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배 위에는 선봉 황계라고 커다랗게 내려 쓴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황계는 순풍을 타고 적벽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동풍이 세차게 일어 물결이 거세게 일렁였다. 조조는 군중에서 멀리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이 떠오르자 달빛을 받은 수면은 흡사 수만 마리의 금사가 뒤섞여 요동치는 것 같았다. 조조는 바람을 맞으며 크게 웃었다. 싸움은 벌써 다 이긴 것 같았다. 갑자기 군사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강남에서 한 무리의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오는 것이 은은히 보입니다요. 조조는 높은 데서 바라보았다. 다시 아래였다. 모두 청룡아기를 꽂고 있고 가운데 큰 기에는 선봉 황계라고 이름이 쓰여 있사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공복이 항복하러 오다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도우심이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유심히 바라보던 정욱이 조조에게 말했다. 저 배들은 위장한 배들이옵니다. 우선 영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소서. 조조가 말했다. 어째서 위장한 배들이란 말이냐? 군량을 실은 배라면 배가 무거워야 하는데 저 배들을 보면 빠를 뿐 아니라 떠서 오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오늘 밤은 동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으니 만약 우리를 속이려는 계략이라면 어떻게 막아내겠사옵니까? 조조는 번쩍 깨닫고 즉시 물었다. 누가 가서 정지시키겠느냐? 문빙이 말했다. 제가 물에는 잠옷 익숙하옵니다. 청컨대 가게 해주소서. 말을 마치자 문빙은 쪽배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손을 들어 가리키자 연암은 척의 술라선이 문빙의 배를 따라갔다. 문빙은 뱃머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승상의 명령이시다. 강남의 배들은 우선 영체로 접근하지 말고 즉시 강복판에 머물도록 하라. 뭇 군사가 일제히 소리쳤다. 빨리 돛을 내려라!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위 소리가 울렸다. 문빙은 왼쪽 팔뚝에 화살을 맞고 배 안으로 거꾸러졌다. 배 위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술라선들은 각자 도망쳐 돌아가기에 바빴다. 강남의 배들은 조조의 영체에서 이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황계가 칼을 들고 손짓을 했다. 앞에 있는 배들에서 일제히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바람을 타고 거세게 타올랐다. 배들은 화살처럼 미끄러져 갔다. 연기와 불꽃으로 하늘을 가리며 스무 척의 불붙은 배가 조조의 수체 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영체 속의 배들은 금방 모두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나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강 건너편에서 쿠웅 하는 포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신호로 사방에서 다시 불붙은 배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삼강 바닥은 이내 불바다를 이루었다. 황황거리는 불길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타올랐고 하늘과 땅을 온통 시뻘겋게 물들이며 번져갔다. 조조는 강기슭에 있는 육상영체를 돌아보았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황계는 작은 배로 뛰어내렸다. 뒤에 있던 몇 사람이 배를 몰았다. 연기를 뚫고 불 속으로 돌진하며 조조를 찾았다. 조조는 형세가 다급해지자 강기슭을 향해 뛰어내리려 했다. 뜻밖의 장료가 소각선 한 척을 몰고 왔다. 장료는 큰 배에서 조조를 부축해 내렸다. 그때 큰 배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올랐다. 장료는 10여 명과 함께 조조를 보호하며 나는 듯 나루터로 달아났다. 황계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것을 보고 즉시 조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배를 빨리 저으라고 재촉하며 칼을 들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조가놈아, 달아나지 말라. 황계가 여기 있다. 조조는
연방 겁먹은 소리를 질렀다. 장류는 활에 화살을 먹여들고 기다리다. 황계가 가까이 다가들자 힘껏 쏘았다. 이때 세찬 바람소리와 황황거리는 불구덩이 속에서 황계가 어떻게 시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황계는 정통으로 화살을 어깨 쪽지에 맞고 그대로 물속으로 처박혔다. 바로 화마가 휩쓰는 때 수액을 당했으니 장독이 났자마자 금창이 걱정된다. 이다. 황계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